예, 방금 소개받은 XP바이오 이원형입니다. 저는 수의과 대학 졸업 후에 거의 양돈장에서 쭉 있다가, 물론 제일 큰 마지막에 종돈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XP바이오는 주로 양돈 관련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실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한돈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속을 썩이면서도 확실한 그게 없는 이 구제역을 농장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끌고 갈 건가, 거기에 한 대 키를 맞춰가지고 오늘 발표 내용은 아마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고, 물론 1990년 2000년도죠. 그때 구제역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간간히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다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거를 경험과 아울러서 앞으로 그러면은 구제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내용이 전부인데, 오늘 드린 말씀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이 구제역에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건 없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왔던 이 차단 방역, 우리 세 요소가 오늘 핵심적인 거는 차단 방역을 확실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100% 만족한 차단이라는 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라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방어력으로서 어떻게 막아 나갈 건가, 그런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고 손실을 많이 끼치는 이 이상육 관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현재 2020년도에 그동안에 1997년에 구제역이 처음 발병돼 가지고 백신 접종도 안 하면서 마무리한 대만의 사례를,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온 구제역에 대한 대책이 만족스러운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보면은 우리가 늘 그래왔지만은 발병한 거하고 신고한 거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최근에도 아까 이제 청주에서 신고가 제일 먼저 들어갔었는데, 어떤 분이 아까 질문도 했지만은, 증평하고 과연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 늘 그동안에 해왔던 걸 보면은, 제일 먼저 신고한 농장이 가장 먼저 발병한 건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의 의문점이 늘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기존에 농장에 있던 바이러스가 유도돼 가지고 발병이 된 건가, 아니면 외국에서 완전히 들어온 건가,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김정주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있는 유전자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청주에 있는 거는 캄보디아하고 가장 비슷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구제역 바이러스 관계는 현재 만질 수 있는 데는 검역본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일치되고 현장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일부는 고르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약간 집중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백신 이후에 발병된지 안 된지도 혹시 가끔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 보면은 좀 세심한 관찰을 좀 갖고 구제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효율적인 NSPV 관리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NSPV 관리인데,
가끔 하긴 한데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신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항체가는 SP 항체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외부 바이러스에 의해서 돼서 생기는 항체가는 바로 NSP입니다. 요거를 잘 추적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돌고 있냐 안 돌고 있냐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반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NSP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표를 하는 구제역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있냐 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래 보면은 저도 가끔 검역본부나 회의를 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기관에 따라, 농장에 따라 사실은 보면 생각한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이 컨트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목표에 달성할 거라고 저는 아주 항상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으로 하고 있는 페널티 관계, 어떤 일이든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자꾸 격려해주고 잘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통제 위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늘 그걸 빠져나가려고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항상 문제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선 페널티 기준은 30% 이상으로 항체 양성률 잡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양성률보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건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구제역 양성률, 여기에 완전히 목매달고 있는데, 물론 백신을 잘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보면은 백신 확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들어올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쪽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더 이따 뒤에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제역을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바로 차단 방역, 바이오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8대 방역 하면서 사실은 농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일부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농장별로 다른 거를 세세히 보완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선 농장별로 어렵긴 한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오염 지역하고 완충 지역하고 청정 지역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그것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8대 방역 시설이라든가, 아까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거점 소독실 운영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살아있는 돼지를 갖고 거점 소독실 통과하는 거, 우선 요거부터 좀 막고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점 두고 있는 구제역 백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농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거는 바로 백신 접종 후에 실질적으로 임상 증상을 발병하고 이런 경우가 확연하게 줄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발병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사실은. 물론 농장별로 그걸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거의 발병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은 물집이라든가 발톱 빠지고 하는 이런 임상 증상이 상당히 좀 완화됩니다. 혹시 들어오더라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론 부작용이 이제 요거 문제도 굉장히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정체량이 저하된다든가 아니면 이상육이 발병된다든가 요거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권하는 게 구제역 백신 접종이 1차 8주령, 2차 12주령 요걸로 이제 통일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상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좀 달리 했을 때 더 유리한 점은 없겠는가. 그런 게 착안해가지고 제가 수많은 실험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사와 시기라든가 그 몇 번 주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용량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최초에는 그 이근부에 이제 2배 접종을 했는데 일부 그 가격 문제하고 문제가 되니까 후재로 갔다가 편의 접종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도는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선 그 구제액이 유입될 때 보면은 딴 나라 예를 보면은 그 주로 보면은 뭐 살아있는 동물이라든가 육류 제품,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유출한 경우, 그 다음에 잘못된 백신 사용한 거, 이제 오래전에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건초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원인 규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해외 농산물이라든가 기자재 수입 증거되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게 그 기회가 너무나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아까 뭐 김정주 의장도 지금 궁금한 거는 사실 많아요. 단지 캄보디아하고 아까 ASF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상동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지, 거기서 왔다는 증거를 찾는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확산 원인은 15년대 검역본부에서 보면은 뭐 가축 운반 차량이라든가 사료 차량 뭐 인근으로 그냥 전파했다, 이제 이런 거를 쭉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수치보다는 트렌드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가, 그런 점으로 이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2000년부터 이걸 수도 없이 조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수세하고 소독하고 다 했는데 한쪽 구석을 면봉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구제역 바이러스가 또 나오더라. 사실은 이런 것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좀 이래 보고요. 지금 차단 방역 연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빨간 걸로 해놨지만은 우리가 소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1번이 어떻게 하면은 의심되는 물체들하고 접촉을 안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농장에서도 모든 타겟은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사실은 소독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거 물론 도움은 됩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보여주기 위한 이게 상당히 좀 더 큰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접촉이다. 접촉 차단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농장을 꼭 세 부분으로 반드시 구분을 하고 요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여러분들이 각자 이 농장하고 계시는 분은 그 농장별로 구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검역본부에서 안내판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요게 이제 한 가지 예인데, 우리나라 비교적 상당히 큰 구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출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사료차라든가 1차적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오염지역이고, 여기 소독조가 있습니다. 열로 이제 소독을 하고 이제 준청정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준청정구역. 여기는 이제 뭐 버퍼 지역이라 하기도 하고 한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는 여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하고 사료차가 여기 들어서 벽을 통해 가지고 자체로 움직이는 사료차로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사료차라든가 출하 차량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샤워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당진에 가는 거고. 근데 반면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진 농장인데 사실은 사료차가 이 안으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해가지고 방역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걸로 해가지고 청정구역으로 나눠놓고
요쪽으로는 이제 버퍼구역, 아까 준청정구역으로 하고, 녹색으로 오염지역으로 잠정적으로 해놔놓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이동 통로를 전부 달리해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 이동 통로고, 까만 거는 사료차 이동이고, 동선이 안 겹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재 있는 상황을,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최소화로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 모 계열사하고 태국에 이제 CP 농장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감명 깊게 봤던 그런 방역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우선 외부에다가 이걸 거기에서는 센트럴 셀링 돈사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를 완전히 외부에다가 하나를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서는 판매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돼지가 잔류되는 그런 돈사입니다. 그런 돈사니까 여기에서는 농장에서 출하될 돼지를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다 하차를 하고 이쪽으로 가지고 수세하고 소독을 한 뒤에 바로 다른 길로 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돼지를, 여기 있는 돼지를 판매하는 도축장으로 옮길 때는 도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싣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지고 다른 길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하차됩니다. 여기다 하고 돼지가 여기서 잠깐 대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수세하고 소독하고 여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자, 요 동서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로 돼지가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까 지금 사진은 그 뒤에서 본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 보면 보시다시피 상차대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돼지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길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농장 같은 데는 자체로 이 센트럴 세일링 팜이라 돈사라는 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여기는 제법 큰 농장인데 쭉 자체 농장이 있고, 여기에다가 돼지를 하차를 합니다. 하차를 하고 난 뒤에 수세 소독을 하고 이 돼지는 빠져나갑니다. 그럼 요 안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돼지가 가는 걸 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돼지를 몰고 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물론 당연히 작업복 색깔은 다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달리해가지고 하고, 이 돈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 사람이 규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일일이 다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돼지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로 어떻게 한번 응용을 해볼까 하는 참 구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에는 상당히 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출하되는 모든 상차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하 차량에 막 같이 엉켜가지고 집어넣는데, 여긴 자연스럽게 그냥 돼지가 이쪽으로 여기까지만 밀고 쭉 되면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출하 차량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접촉 기회를 굉장히 줄인 거죠. 요거는 우리나라 그건데, 사실은 수세 소독 촬영을 다 했다 그랬는데, 이 돈사에서 바로 이쪽으로 돼지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출하하는 차량을 밖으로 빼고, 요 이동 거리를 좀 늘려라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자문할 때 이야기를 했고요. 차량 소독을 한다 그래도, 여기 금방 한 차량인데도 보면은 상당히 말라 있어요. 소독은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도 그렇잖아요. 일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항상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기 아까 태국 그 CP 농장의 그 방역실에 약품 창고를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 하나씩 10병이에요. 여기 개수를 보면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사용은 여기서부터 빠져나가요. 여기서부터 약품을 쓰게 되면은 이쪽으로 경사에서 자동적으로 그 쫙 굴러 내려와 가지고 항상 선입 선출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이런 약품들은 보면 여기 개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 됐을 때 빠져나가고 할 때는 주문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것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약품 창고 한번 그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충분히 우리가 차단은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이 100%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지역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열병 바이러스하고는 달라가지고 그 공기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어떡하냐. 그 소수의 바이러스는 들어가더라도 이걸 그 발병은 안 되도록 이겨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방어력을 향상시킬 건가? 그래서 그거는 1차적으로 당연히 그 모든 백신으로 이행 항체를 유지를 해야 될 거고, 흔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1차 8주, 2차 12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조기 접종하고 변형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1회 그 4mm로 해가지고 과량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딱 직접하는 그런 시험도 해봤고요. 그 다음 접종 부위도 그 이근부에서 후지라든가 요거는 좀 특이한데 이상육 전혀 문제가 없는 귀 뒤에다가 접종을 해가지고 그 과연 이것도 항체 출하 때까지 항체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고, 피내 접종도 시도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피하 쪽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육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시험한 게 그 2회 접종.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부터 규정을 지키면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거고, 그래서 4주, 8주, 그 다음에 5주, 9주, 6주, 10주, 그 7주, 11주, 그런 식으로 2회 접종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5주에 그 자동사에서 아무래도 백신 접종하기 편하니까 좀 일찍 했을 때 과연 이게 출하 때까지 항체가 지속될 건가 하는 걸 그 보기 위해서 그 5주 때 하고 7주 때 그런 식으로 쭉 해나고 하고, 여기에서는 중간중간 항체까지 체크하면서 그 나중에 우리 문제되는 이상육까지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했을 때 보니까 우선 SP 항체를 조사를 했고, 요거는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대조군은 음성으로 그대로 있었지만은 요거는 전부 다 네 그룹 다 우리가 전부 한 거는 다 항체 양성으로 다 전환돼서 출하 시점인 접종 후 21주까지 계속 양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SP 항체뿐만 아니라 방어력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중화항체도 보시다시피 중화항체도 문제없이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량 접종으로 1회 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은 음성이었지만은 과량 접종했을 때 두 그룹 전부 다 항체 양성을 21주까지 전혀 무리가 없이 유지가 됐고요. 중화항체도 물론 양성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현재 2번 백신만 접종하면은 접종 시기를 좀 당겨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하면은 전 그룹의 모든 실험 종료될 때까지 항체 양성 유지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 전부. 특히 SP 항체 같은 경우에. 중화항체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그런 항체도 유지가 되어 있고요. 1회 3일 해도 마찬가지로 정기간 항체 양성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거는 접종 전에
당연히 이제 어떤 항체가가 어느 정도로 시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접종 전에 항체가 조사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중요한 게 개체별로 전부 다 한 겁니다. 개체별로 그 항체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싹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 전에 항체가가 낮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1차 접종 후에 그 항체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항체가 높은 경우에 그 접종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승이 조금 더뎠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접종 후에는 항체가가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모체 이행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백신의 효력에 좀 간섭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다. 최종기에.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국내 백신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 다양한 야외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표준 바이러스는 뭐로 갈 건가 하는 게 앞으로 계속 개발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백신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상육을 좀 줄일 수 있겠는가. 거기에는 부형제라든가 접종 횟수라든가 접종 용량, 그 다음에 주사 부위, 그 다음에 접종 시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이상육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은 조사가 다 거의 끝났지만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백신은 전부 다가 문제가 다 없기 때문에 이제 판매가 다 되는 건데, 수시로 보면은 우리 R1 값이라고 처음에 이제 굉장히 했죠. 상동성 우리가 현재 접종하는 백신하고 우리 한국에서 발병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하고 사실은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런 것도 지금 뭐 발병이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거를 수시로 발병된다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백신을 보고할 때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예도 들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공급해가지고, 축협으로 이제 공급돼가지고 굉장히 큰 냉장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가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냉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까운 데 있는 경우에는 백신이 얼어가지고 이 콜드 체인을 잘못 유지되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냉장고를 잘못 보관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뭐 접종이 용이한 거, 좀 더, 그런 것도 우리가 백신 선택의 참고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관심이 있는 이상육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기는 우리 다른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수소나 알루미늄 계열이라든가 이런 부형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상육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제역 백신은 오랜 기간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일 백신을 현재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일 백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라든가 백신 용량이라든가 횟수를 어떻게 조절해서 이상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주사 방법으로는 피내 접종, 아까 이제 좀 이야기되는 거, 그 다음에 피하 접종, 또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근육 깊숙하게 안 들어가게 단침으로 해가지고 근육이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시험도 한번 해볼 거예요. 8분의 5인치짜리. 아까 말씀드린 귀리 접종. 그리고 우리가 주사침이 쉽게 변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농을 비롯해가지고 근육을 들락날락 하면서 끝에 마모가 심해가지고 이상육을 또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 전용 주사침을 또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뭐 우리 계열사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목 부분이 워낙에 비싸니까 후지로 거의 돌아서 가지고 하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문제는 없겠는가? 이러한 문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그 주사침에 하는 경우에는 근육 거의 한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8분의 5인치짜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깊이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덜 들어가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방어력 하려면 항체가 다 올라가야 되고 이상육도 줄여야 되고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 거니까 이래 짧은 침을 한 경우에 과연 요 부위에 주사를 했을 때 항체가 올라갈 건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요게 우리 동물용 전용으로 개발한 동물용 주사침이고 이게 둔각으로 깎았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인체용 주사침입니다. 여기 사실은 보면은 농장마다 일두일침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수도 없이 봤지만은 요 끝이 나중에 현미경으로 듣다 보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이런 주사침을 계속 쓰는 경우에 이상육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에 시행한 이상육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지금 보면은 이상육에 대한 데이터도 상당히 많고, 이상육이 몇 프로다, 뭐, 어떻다, 이제, 그런 이 데이터도 많은데, 우선 저는, 마침, 이상육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게. 그래서, 뭐, 깨워가지고 우리 도드라면 됐지만은, 여기에, 식육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이분을 초빙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납품 후에 클레임이 들어오는 거를 다 집어달라. 이상육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체험을 계속 시작했습니다. 한 100마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했고, 모든, 우리가 전체로,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개체별로 요거는 언제 주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를 전부 추적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개체별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1차는 왼쪽에 놓고 2차는 오른쪽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상육 차이가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요거는 뭐 아주 그것도 제가 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상육은 그냥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상육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주사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주사 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그 부위를 전체를 도려냈습니다. 도려내가지고 1cm 간격으로 계속 잘라나간 거죠. 잘라나가가지고 이상육 크기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까지도 다 조사하면서 이상육의 부피까지도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이상육 검사를 한 데는 제가 쭉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육이라는 거는 우리 농양 압세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일 백신을 했을 때 나타나는 유가종 그래뉼로마라 흔히 그러죠, 그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섬유화된 거, 굉장히 근육 부위가 주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딱딱해진 거,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주사 부위가 변색이 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구분해가지고 기록을 다 한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상육을 하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소리는 어떻게 되나요? 뭐,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핵심은 보면은, 예냉실에 들어갈 때까지 돼지 머리가 그대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이유가 이어태그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머리하고 잘라내면서 그걸 별도로 하면서 그 개체에 대한 지금 근육을 도려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을 전부 각각 요것도 아주 발골이나 여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을 초빙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요걸 비닐에다가 개체별로 해가지고 요 L은 왼쪽 목신 그거고 R은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쫙 구분을 해서 검사는 옆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한 마리당 전부 다 요 번호가 전부 다 요 보면은 머리에서 있는 우리 태그 넘버가 전부 다 있습니다. 각각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cm 간격으로 이상육을 하나하나 개체별로, 요거는 왼쪽이죠, 그죠? 요건 개체 번호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이상육은 이게 정상인 거하고 그다음에 농이 생긴 거, 농양하고 그다음에 유가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백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가종, 그리고 요것처럼 백신 후에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 섬유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그레이드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0부터 이상이 없는 경우, 1은 미약한 경우, 2는 약간 더 심한 거 해가지고 대략 이상육의 부피가 한 13제곱센치 이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100세제곱센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가장 심한 걸로 봐가지고 그레이드 5로 해가지고 나눴습니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1cm 간격으로 잘랐을 때 가장 심한 부위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부위에 가로와 세로를 재가지고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면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그걸 길이를 재가지고 요걸 산정을 했습니다. 뭐 그레이드 5인 경우에 요서부터 요까지 이상육의 넓이를 먼저 재고 요 개수를 또 해가지고 몇 센치가 이상육이 끝까지 이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피를 전부 다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아까 이제 그룹을 우리 G그룹까지 나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검사 두수에서 10마리를 했는데 검사 두수에서 빠진 거는 폐사가 됐거나 출하 시점을 못 맞춰가지고 체중이 그때까지 안 올라와가지고 못한 개체들입니다. 그리고 대략 보면은 그레이드 1하고 2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기는 구매자하고 서로 이야기만 잘 된다 그러면은 클레임을 제기 안 하는 그 정도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레이드 3 정도 된 거부터는 이게 클레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분하고 해가지고 일일이 꼼꼼하게 기록을 전부 다 한 거죠. 개체별로 하고 평균을 또 이제 이상육 발생 비율 그리고 평균 부피 이런 거를 다 내 가지고 우리 3 이상이 한 요 정도 나오더라. 지금 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 이상육으로 이야기한 게 보면은 20에서 한 40% 정도 발생이 된다고 지금 도축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거의 구제역 백신 접종 후에 크기가 적냐 안 크냐 크냐 적으냐 그런 문제지 거의 대부분의 개체에서 이상육은 발병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순 조그만한 그래뉼로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섭취를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은 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한 섬유소라든가 이제 이래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별로 발생 비율을 봤고요. 또 이거는 제가 조금 민감한 문제긴 한데 백신 간에 그러면 혹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항체가 형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백신 접종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접종을 할 때 상당히 뻑뻑하다든가 이런 게 점도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또 이상육이 좀 다를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보면은 경향치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이상육이 굉장히 큰 경우에도 보면은 비율이 백신 간에도 조금 차이는 있더라 하는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핀에 접종한 경우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이상육 감소의 대안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해보면은 이 피내 접종을 하고 있는 무침 주사기에 압력이나 이런 게 의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잘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면역 형성이 좀 균일하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상당 부분 있고요. 아직은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 부패라든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지만은, 그랬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이 편협종은 접종한 농가가 사실은 좀 이것도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피부 쪽에 여기에 국한되고 이상육 측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귀리 접종 요거도 처음으로 해봤는데 어디를 하냐면은 요 머리 쪽에서 근육 쪽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귀 바로 뒤에 중간에서 반대편 눈 방향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주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도 굉장히 얇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주사를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게 근육이 없다 보니까 아주 확산되지는 않더라고요. 주사 부위가. 백신이 확산되지는 않지만은 요런 부위처럼 좀 뭉쳐져 있어요. 약간 뭉쳐져 있고, 요 사진은 뭐냐 하면은, 혹시 머리 쪽으로는 백신 접종을 했다 그러지만은 머리의 절단 부위에 이상육 혹시 거기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좀 의심돼 가지고 다 잘라봤는데 귀 뒤 쪽으로 접종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단 부위까지는 이상육이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하나 요것도 전부 잘라봤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대안이 될 수는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가 하냐면은 접종이 상당히 조금 번거롭긴 해요. 숙달도에 좀 따라가지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 어린 인령에 좀 잡기 편하게 해가지고 이제 숙달되면은 계속 그 부위에 접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과연 귀 뒤쪽에 숨겨져 있는 문제 있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지금 어쨌거나 우리 두뇌장 전부 다 식욕으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상당히 조금 숙제로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걸 취급한 데하고 이제 같이 조금 더 논의는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속도를 조금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백신 중단을 하고 청정화를 했는가? 이게 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보면 여기가 원래 한 1100만 두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500만 두 정도 이 정도를 갖고 있고, 하루 평균 경매두 수는 한 2만에서 한 2만 5천 두 되고,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로 도축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축 시장으로 먼저 보냅니다. 농장에서. 거기에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도축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박멸 단계는 보면은 1단계로 97년에 발병됐는데 1단계로는 의무적으로 우리처럼 계속 접종을 한 거죠. 계속 접종을 하고, 2단계로는 과연 백신 접종 후에 바이러스가 순환되냐 안 되냐,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NSP를 계속 모니터링을 했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경매 시장으로 간 돼지에서 끊임없이 잔류 바이러스를 검사를 계속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여기 보면은 주로 발병 바이러스는 캐세이형하고 타이완 97형 뭐 두 가지가 주로 주정이 됐는데,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뭐 이제 오마니사라든가 캠퍼스하고 뭐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퍼브라이트 연구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아리아사라든가 아니면 메리알사로 전달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전달하면서 백신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 나가면서 백신 접종은 2008년도까지는
1, 2차 백신 2번 다 했습니다. 1차 우리처럼 8주, 2차 12주 2번 백신을 했고 어느 정도 자기들 판단에 조금은 안정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1회 접종으로 미국도 10에서 14주 1회 접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늘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바로 NSP를 끊임없이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NSP 항체 양성이 나오면은 대만에서는 지체 없이 OIE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15마리 정도 추가 체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검사를 철저히 하는 거죠. 특히 발굽이나 이런 데를. 그렇게 하고, 바이러스 검사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감시돈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가 돌고 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시돈은 어떤 거냐면은 그 지역에 항체가 전혀 없는 돼지들, 그것들을 임의적으로 그 그룹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돼지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근무했던 농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SPF 돼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SPF 돼지를 가지고 감시돈으로 이용하면은 우리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질병이 있을 때 그 돼지를 집어넣으면은 며칠 내로 반드시 폐사가 납니다. 그리고 부검을 했을 때 뭐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 독자적으로 농장을 할 때 이 감시돈을 위해 가지고 이런 돼지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당 농장은 전부 살처분하고 인근 농장은 전부 백신 재접종을 하고 음성될 때까지 출하가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고 언제 다시 재개되냐 하면은 NSP 항체가 양성이지만은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되지 않으면은 그 순간부터는 출하가 허용이 됩니다. 비록 NSP가 있더라도요. 그리고 대만은 아시다시피 요 섬이 메인 섬 한 개가 있지만은 중국하고 경계에 있는 바로 금문도 여기가 있죠. 요 금문도를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중간 지점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여기 금문도에 있는 농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추동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돼지 중심이에요. 돼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또 보면은 농장주하고 협조가 잘 돼요. 이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백신 한번 우리가 비접종 청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목적이 확실하니까 협조도 잘 됐고, 여긴 참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외국인이지만은 대만에는 외국인이 농장 근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 와가지고 작년인가 올해인가 보니까 이제 서쪽 이쪽으로는 일부 허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철저히 NSP 위주로 합니다. 우리처럼 백신 몇 프로 해가지고 항체 양성률이 얼마인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하고 감시돈 활용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결국은 2020년 6월 달에 공식적으로 백신도 안 하면서 청정국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간단히 요약했는데 요 과정을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본 대만의 검역본부라든가 아니면은 요걸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언제 기회되면 오늘 요걸로 가니까 1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쭉 그런 식으로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 돼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차 목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청정국으로 비백전 청정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신 접종 청정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제역을
비백신 점정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 뚜렷하게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가 수출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상육도 많이 생기고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손실이 많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백신을 중단할까, 그런 게 사실은 타깃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웃농가 계속 발병되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 백신 중단하자고 자신있게 할 사람은 아마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게 공감되고 형성돼야 되고, 제발 우리가 보면은 그 기관마다 다르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로드맵을, 목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드맵을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좀 철저히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좀 이제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보면은 농장들이 그 발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동 제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동 제한이 걸리니까 이 지역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별 방어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고, 물론 여기는 도축장하고 사료회사가 같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모든 기관에 보면은 현재 발병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그 농장이나 아니면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돼지 임상 수의사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상육 감소를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후지에 대한 이상육 검사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지난달에 또 다시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래 된다 그러면은 몇 달 후면은 후지 그거도 다시 또 어느 정도로 확산되는가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하지만은 그 방역에서는 접촉 금지가 제일 중요하다. 하여튼 그걸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조금 뭐 두서없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면은 우리가 그 구지역을 미래로 오래 가려 그러면은 첫째 방어 철저, 두 번째로 항체를 해가지고 방어 능력을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육을 어떻게 줄일 건가, 요 세 가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